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법률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법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법령의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체계라고 이제 먼저 작은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 강요성이 있는 성문의 법 형식을 의미한다. 법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법은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먼저 그것도 잠깐 봅니다. 법은 그 적용 체계에 따라서, 공법적 적용이 있고요. 사법적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이죠. 공법과 사법. 우리가 이제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법과 사법은 그 개념이 어때요?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공법은 법률의 적용 관계가 어떠냐 하면은 수직적 관계의 법률 관계가 공법적 관계라고 그래요.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니까 요거는 이제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다른 것보다는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우월적 지위를 갖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종속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수직적 관계고 종속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제 사법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 관계예요. 요거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요거는 대등한 관계요. 그래서 이제 사법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민법이에요. 민법. 계약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는 대등한 관계의 지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라든지 또는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 관계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법은 이제 어떤 거냐? 공법은 이제 이런 관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소방 관련 법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공법적 관계의 법들입니다. 공법적 관계의 법들이고, 이런 공법적 관계의 법들은, 행정법의 형식을 갖는 게 대부분입니다. 행정법의 형식을 갖는 게. 그럼 이제 공법적 관계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대등하지 못하고 이제 종속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는 어떠냐면은 위쪽으로부터 뭔가 법률적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법률적 표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인이라고 그래요. 일반 개인들, 우리 국민들요.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이라고 그러고 위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행정기관. 행정기관. 그래서 행정기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법입니다. 강제하는 법. 그럼 그건 왜 강제하느냐? 자, 이렇게 강제하는 이유는 개인이 가져야 될 이익보다는 전체가 가져야 될 이익이 어때요?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가 갖는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익이라고 표현해요. 공익. 그러면 개인이 갖는 이익은 뭐냐면은 사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익. 그랬을 때 공익과 사익에 있어서 공익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법률이고, 내용이고, 사익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익은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받는 게 바로 사익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아무리 전체 이익이 우선적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개인의 이익을 함부로 제한할 수는 또 어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법률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공익이 우선시 적용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이익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이익을 너무나 치우치게 되면 전체 이익은 어때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두 개를 굉장히 서로 조화롭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조화롭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조금 제한된다 하더라도 전체 이익이 우선된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선적인 공익과 제한받을 수 있는 사익을 아주 조화롭게 또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공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법도 보면은 소방법이라는 법은 없죠, 그죠? 소방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방 관련 법규라고 표현합니다. 자, 소방 관련 법도 뭐냐면은 화재를 예방해서 전체 국민의 어떤 피해라든지 손상을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을 함부로 다루고 싶다 하더라도 어때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법률에 이제 정해놓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러려면은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인보다는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개인이 뭐라 하든 간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때요? 뭔가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행정작용. 우리가 보통 행정이라면 어때요? 행정관청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가하는 그런 건 이제 행정작용이라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일반 사인에게 공익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제한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뭐라고요? 행정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절차를 가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 절차가 잘 못 돼요. 그럼 이제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을 상대로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또 공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제한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익이 실현되긴 되는데 개인의 이익이 너무나 많이 제한되었다. 아, 열받아서 죽겠다. 그러면 어때요? 침해받았던 개인의 권한을 뭔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우리 법률에 나와요. 법률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공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공익이 어찌되든 간에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럼 공익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그래서 대부분 공법적 형식을 갖는 법률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야, 그거는 꼭 해야 된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만일에 억울하면은 보상해줄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잘못해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소방 관련 법령도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어때요?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법률적 관계를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은 다 뭡니까? 행정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소방 관련 법령들은 공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의 형식을 갖고 있는 법률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개념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 강요성이 있는 성문의 법 형식이다. 사회생활이 규범이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예요? 개인 이익과 전체 이익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 이익이 우선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은 어때요?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기 싫어하니까 뭔가 강제적으로 어때요?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법령은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성문의 법 형식으로 최정점에 제일 높은 법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 제일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재정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령뿐 아니라 총리령, 부령 이런 형식의 법률들이 실제로 어때요?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법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령은요, 그 적용 대상이 누가 되느냐면은 일반적인 사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은 이건 어때요? 국민이라는 말은 이거 일본식 표현이죠. 국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일제잔재입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라고 써야 돼요? 시민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시민. 그래서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개인, 사인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들을 뭐라고요? 법령이라고 그럽니다. 법령. 그래서 이제 이런 법령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은 법제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법제처에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들을 검색하고요.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어때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법령의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이 나오는데요. 그거 잠깐 봅니다. 먼저 법률은, 이런 법령들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뭐래? 입법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먼저 이제 법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항상 기본적이고 원칙적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이 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한번 보면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령을 포함한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명령과 그 다음에 집행명령이 있다 있습니다. 집행명령요.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다시 규정을 합니다. 처음에 법에서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명령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들은 큰 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들은 다 대통령령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집행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행명령.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은 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을 들여다보면요, 거의 위임명령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에서. 그리고 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명령들은 주로 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부령과 대통령령을 어떻게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소방기본법이 되는데, 소방기본법 이렇게 적으면요, 이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표현해요. 시행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요거는 뭐냐면은 총리령 내지 부령을 말합니다. 총리령 내지 부령령. 그래서 이 세 개의 법률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지 못한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얘기해요? 대통령령에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령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들은 어디에서요? 시행규칙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법률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요게 정해져야 요게 나오겠죠? 요게 정해져야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것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조금 지나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소방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뭡니까?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만 모두 다 정하느냐면 아니고요. 다른 것도, 다른 규정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기본법 아래에 대통령령을 이렇게 여러 개 둘 수도 있고요. 하나의 대통령 안에 부령도 여러 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두 가지가 있다. 자, 위임명령은 법률 서술어가 명시하여 위임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법률의 시행이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세칙 또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위임명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요, 집행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리령, 부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어떻다 그랬어요?
대통령령은 주로 유인명령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부령은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요.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6페이지에 가시면은 법률의 구성과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법률의 구성과 문장. 자, 그 보면은 법률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법률은 전체적으로 법률의 제목에 해당하는 제명이 있고요. 제명이 있습니다. 법의 제목이죠. 법의 제목.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소방기본법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칙과 부칙이 있습니다. 본칙과 부칙.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칙은 법률의 본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 이제 본칙이고요.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 적용 관계, 기존의 법률 관계와 새로운 법률 관계 간의 연결, 조정 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 조척되는 기존 법률과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부분이다. 본칙이 실제로 법이고요. 본칙이 실제로 법이고,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은 부칙에서 정해요. 부칙에서. 그래서 가령 법을 쭉 적용하다가 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하면은 이 법은 이렇게 어느 날 개정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법의 적용에서 필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칙도 1조, 2조, 3조 이렇게 정하고요. 부칙도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쪽에 가봅니다. 제명 및 법령 번호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목에 해당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에서는 소방기본법,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명이 나오고요. 제명은 강제라나 이하 모든 법률의 내용을 함축적 이유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기본법 하면은 말 그대로 소방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모아서 어때요? 규제를 하는 거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기본법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법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법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률 이렇게도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번호가 나와요. 법령번호. 나중에 이제 법제처 사이트에 가보면은 법령번호, 법령 제 몇 호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입법부가 구성되고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쭉 법번호를 붙여와요. 쭉 법번호를 붙여놓는데 그 번호가 이제 이렇게 쭉 만 몇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이 법은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만 몇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가 붙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본칙규정법입니다. 본칙이 이제 실제로 법의 내용이라 그랬는데요. 본칙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총칙 규정이 있고, 총칙. 그 다음에 실체 규정이 있고요. 실체. 그 다음에 보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는데요. 이제 벌칙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법률에 다 나올 수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모든 법률에 다 나오진 않고, 특히 이제 어느 법에서 빠짐없이 나올까요? 공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에서는 벌칙이 항상 나오죠. 그죠? 벌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 관련 법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총칙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법률의 제일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법률 전반에 공통된 일반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주로 이제 총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제일 먼저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 다음에 법률의 적용 관계가 나와요. 법률의 적용 관계.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이 있다면 다른 법을 좀 봐라.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총칙입니다. 법의 기본 이념이라든지 재정 목적이라든지 용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총칙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 규정하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이거를 쭉 구체적인 항목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실체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방 기본법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은 화재 예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불이 났을 때는 소화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나냐면은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법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룩한다. 뭐 이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 골격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공익이죠. 여러 사람 이익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체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칙 규정입니다. 보칙 규정은 실체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적 절차나 사항, 보충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 규정과 벌칙 규정 사이에 두는데 실체 규정에 두기는 아주 애매한 것들, 뭐 내용이 줄거리가 잘 안 맞다든지 또 요걸 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추가적으로 두는 게 주로 뭐냐면 보칙입니다. 요건 보칙이고 요건 아까 뭐라 했어요? 부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보칙이고 부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법률이 구성해서, 8쪽에 넘어가면요, 장이 나옵니다. 장, 절, 뭐 이런 구분이 나오는데, 법률을 표현할 때, 제일 큰 제목은요, 장입니다. 장. 제1장 총칙 이렇게 가요. 장. 그 다음에 장 밑에 있는 절은요, 그 단위는 절입니다. 절. 제1절. 제1장 제1절. 이렇게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법률 조문은 제 몇 조라고 그러면? 제1조. 법률 제1조. 이렇게 표현해요. 제1조 다음에는요, 뭐가 나오냐면은, 동그라미를 붙여요, 동그라미를 붙여서 1항이라고 읽어요. 1항. 항상 그렇습니다. 1조 1항입니다. 1조 1항요. 1항. 자, 그 다음에 항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호목이 나오는데요. 호는 동그라미가 아닌 그냥 숫자를 적어요. 이걸 호라 그래요, 호 다음에는 이제 뭘 적느냐, 가를 적어요. 가나다라. 요거는 뭐라고요? 목이라고 읽어요. 목이라고. 그래서 1조 1항 1호 가목. 이렇게 구성됩니다. 뭐 이런 게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호, 목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시행령에서 많이 나와요. 아까 시행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위임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했을 때, 1호, 2호, 3호 이런 종류가 있고, 1호에는 가나다라, 목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나오거든요. 시행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물론 법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읽을 때는 제 몇 장, 제 몇 절, 조, 항, 호, 목 이렇게 읽어요. 이보다 더 작은 단위는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작은 단위는요. 그래서 이제 더 작은 단위도 이제 가로 1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읽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여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조, 항, 호, 목 요까지만 읽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보는데요. 자,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구성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법률을 구성하는 문장을 법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법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보면은 각 조항 호별로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하는 게 일반적 원칙이다. 법문은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필요한 경우 2개 또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법문은 아주 간결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문장 구조하고 나오는데, 한 개의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8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주어와 수어, 주어와 수어 하나, 이렇게 구성되는 게 뭡니까?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요게요. 그래서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은 굉장히 간결할 거예요, 그죠? 근데 2개 문장 같으면 어때요? 이거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어디서 복잡해지느냐? 2개의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문장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법문을 보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단, 후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단, 후단.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문,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단서.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전단, 후단은 뭐냐? 전단, 후단은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보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자, 문장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전단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문장을 뭐라고요? 후단이라고 해요, 후단. 후단. 문장이 두 개인데, 그러면 후단은 어떻게 하느냐? 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예요. 이거를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문장에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간결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수루가 많아지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간단하게 끊어서 두 개의 문장을 구성한다는 건데, 그랬을 때 뒤에 있는 문장은 주로 앞에 문장을 설명하고 보충하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이 경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후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라는 말을 쓰고 후단이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 게 어떻다라고 하고 이 경우라는 말을 쓰고 뒤에 말은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건데, 자,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그 관할구역 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단입니다. 전단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죠? 하게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 경우 본부장, 서장은, 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불이 났어요. 화재 현장에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보고, 야, 와서 불 좀 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불이 나면은 전체로 확산되면 피해가 커지니까 내가 하기 싫고 귀찮지만은 우리 집도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가서 좀 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끄라 하면 불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전장치를, 보호장구를 지급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불을 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 경우란 말을 빼버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설처럼 되겠죠. 우리 동네에 불이 나면은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소방대장은 그 사람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쭉 길어져 버리면 어때요? 핵심이 없어지고요. 뭐를 규제하는지 판단이 잘 안 되고요. 소설처럼 길어지기 때문에 문장이 간결해지지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게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과 단서장 봅니다. 본문과 단서장. 역시 이것도 어때요?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본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자, 이러한 문장 구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하여 대립 또는 예배, 이 두 문장은요, 대립이 되거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어떻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뭐 해야 된다 했는데 뒤에 가서 말해요. 요것만 빼고 이렇게 하겠죠.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요거는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인데, 요거는 어때요? 서로 반대되는 관계죠?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 요런 게 문제 나옵니다. 요런 게. 왜 그래요? 얘기했던 걸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뒤에 가서는요. 뒤를 잘 봐야 되죠? 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단서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나온댔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한참 얘기를 하다가 다만, 그러나 이러면 어때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전이 된다 그러죠. 반전.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볼 때는 어때요? 반전이 많으면은 재미나죠. 어떻게 될까? 아, 저게 아니었는데 저런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반전이 많을수록 영화는 잘 만들어진 영화라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반전이 많으면 어때요? 힘들겠죠. 예? 근데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때요? 아니다라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게 잘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요거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법 조문을 볼 때도 뭘 보느냐? 다만, 단, 그러나 하는 요 표현요, 반전되는 조건요, 단서를 붙이는 조건, 요런 글자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 조문을 읽다가 요런 게 딱 나오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딱 칠해놓고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걸 기점으로 앞에 하고 뒤에는 어때요?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예문이 하나 있는데,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하 소방용수시설을 하는데 그걸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수도법 30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거기 내용은 뭐냐면은, 소방용수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요. 그죠? 요게 주어고, 요걸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 했잖아요. 다만 했을 때, 다만은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뭐예요? 시도지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소화전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시도지사 아니고, 소화전의 설치자죠. 그래서 다만이 나올 때는 여기에 대한 반전인지 여기에 대한 반전인지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반전은 무슨 뜻이에요? 시도지사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반전은요, 시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반전은 뭐였습니까? 수도법에 의한 거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시도지사도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요, 누가요? 이 소화전을 설치한 사람이 어때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고요, 유지 관리 되어져야 되죠. 그걸 시도지사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돼요?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누구도 한다는 겁니까? 설치자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경우가 어때요?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경우가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하고 나올 때는 어느 부분을 반전시키는 거냐, 요걸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답이 쉽게 나와요. 법률이 정확하게 읽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시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다만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안 해도 되고 대신에 누가 하는 경우가 있다? 소화전 설치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문은 한 개의 문장이 원칙인데, 한 개의 문장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죠? 두 개의 문장이 될 수가 있다. 두 개의 문장은요, 전단, 후단, 이 경우라고 구성되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단, 후단과 같이, 본문과 단서와 같이 뒤에서 반전이 되는 것들은 완전히 대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였대요. 잘 나오는 규정들이다. 특히 뭐를 잘 봐야 되느냐? 뒤에 나오는 예외적 단서 규정들을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용자,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글자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쉽게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은 한자를 병용할 수도 있는데 차츰 법률 용어를 쉽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법을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차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합니다. 숫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고요. 1000단위가 넘어갈 때는요, 한글을 씁니다. 1000단위가 넘어갈 때는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하면은 1000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1000제곱미터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요. 그래서 1000단위는 한글, 1000단위 넘어갈 때는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도 어때요? 한글로 쓰죠. 단위도 한글로 쓰고요. 단위 구분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는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수를 바로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나타낼 때는요, 1월 2년 뭐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을 어떻게 찍을 거냐 하는 겁니다. 점을 찍을 때 그걸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온점, 가운데점, 반점이 있습니다. 자,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온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끝에 찍는 겁니다. 문장 끝에요. 문장 끝에 점을 탁 하나 찍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온점이 됩니다. 온점. 그 다음에 글자 옆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요, 요거는 가운데점이 돼요. 가운데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끝에다가요, 따옴표를 이렇게, 따옴표가 아니고 뭐 심표를 하죠, 그죠? 요게 뭐냐면은 반점입니다. 반점. 그럼 어떤 뜻을 하느냐? 자, 온점은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이 끝났다. 뭐 요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장이 끝났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속에는 온점을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법을 읽다 보면요, 가로를 해놓고 이 안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 안에 문장은 점을 안 찍습니다. 가로 안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 안에 후속 문장이 있다.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끝내는데 가로 안에 문장이 2개 있어요. 2개 있으면 앞에 문장 끝에는 뭐합니까? 점을 찍습니다.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법률 조문을 붙일 때 조, 항, 호, 목 했잖아요, 그죠? 호 끝에는 점을 안 찍습니다. 호 끝에는 점을 안 찍어요. 1호, 2호 할 때는 점을 안 찍습니다. 문장이라 하더라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점 갑니다. 가운데점. 단어를 열거할 때 씁니다. 건축물, 차량, 선박. 건축물과 차량과 선박과. 이건 어때요? 아주 대등한 관계의 단어를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때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옆에다가요, 가운데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열거할 때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거 관계인이라 그래요. 소유자와 관리자와 점유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럴 때 주로 어때요? 가운데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선후관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구급대의 편성, 점 찍고 운영이에요. 그 말은 구급대를 편성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어때요? 편성하여 운영한다가 아니고 편성 운영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요, 법조문을 확인합니다. 자, 따옴표요. 따옴표는 용어의 정의, 약칭, 총칭, 준용, 용어, 인용 이럴 때 따옴표를 씁니다. 따옴표요. 관계인이라 하면 이렇게 할 때요. 관계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단위는 한글을 씁니다. 한글을 쓰고 별표에는 그대로 단위 기호를 적을 수가 있어요. 표에는. 그러나 이제 문장 중에서는 어때요? 한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됐죠? 자, 이제 11쪽 가봅니다. 11쪽 가보면요, 이제 유사한 법률 용어의 의미 구별 및 사용법 비교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한번 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에 본다와 추정한다.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 이 말하고 뭐뭐로 추정한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정의해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말은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도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도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플러스 기둥, 아니면 지붕 플러스 벽.
요렇게도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요렇게도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표현해요. 어렵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두면은 법을 훨씬 더 읽기가 어때요? 쉬워집니다. 자, 본다와 이만 간주한다는 말도 써요. 추정한다. 자, 본다하고 추정한다 하고요.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봐도요,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됐습니다. 본다라고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그렇다고 의지하여 버리는 것을 말하고, 간주된다는 것은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번복되지 않는다. 본다는요, 대충 맞춘 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명확하게 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번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거 본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어때요? 번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다 했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추정한다 이러면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판단할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추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본다, 간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나중에 법률적 표현에서 그런 걸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지금 예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간주한다가 본다가 있는데요. 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람 공무원들 아니에요. 공무원들 아니지만은 공무원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게 이제 추정한다다, 그죠? 추정한다.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한다와 준용한다가 있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가상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나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되고, 준용한다는 것은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는 것은 나하고 가와 나를 적용한다 했을 때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맞출 때는 적용하는 거고요. 준용한다는 것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가가 나의 범위에 들어간다든지 나의 범위에 이렇게 포함된다든지 이럴 때는 어때요? 준용한다는 거죠. 준용한다는 말은 준하여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적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준용은요, 딱 안 같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에 의한다와 준용한다 이게 있습니다. 예에 의한다. 예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률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 정하나 보여야 한다. 그죠? 어떠한 것을 포괄적으로 비슷하게 갖다 붙일 때는요, 예에 의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개별 규정에 한정해서 다른 상을 적용할 때는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한다와 준용한다, 예의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요걸 끄집어내 가지고요 줄을 끊어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요 법은 굉장히 쉽게 읽혀집니다. 법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추정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지?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요, 법을 잘 못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한다, 저한다, 과한다. 이렇게 이제 글자가 한글은 똑같은데요, 한자가 다른 게 있어요. 한자가.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면은 한자를 같이 변기를 합니다. 같이 변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과한다는 어떤 거냐면,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때 쓰고요.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그래서 가령 잘못하면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한다, 처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다른 과한다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조세, 검정, 기타 부역이나 현품 등을 부담시킬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과한다, 부과한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에 보시면은 어디 내와 어디 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와 안내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와 안은 어떠냐? 시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는 내로 쓰고요.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나 장소 범위를 나타낼 때는 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1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가 아니고요. 학교 안에서. 1시간 안에서가 아니고 1시간 내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에 보시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각 호라고 하는 것은 1호, 2호, 3호, 4호가 있죠. 그죠? 아까 조, 호, 목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것은 4개에 대해 다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4개에. 그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4개 중에 하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 중에 하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기일, 기한, 기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일은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한 일정한 시점, 시기를 말합니다. 발생한 시점을 말하고요. 기간은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간격을 말합니다. 간격. 그 다음 기한은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시점의 도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 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뭐라고 씁니까? 기일이라고 써요. 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어디까지 하면 이거 뭐예요? 기간이죠? 언제부터 어디까지 하면 기간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면요. 이거는 뭐니까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일, 기한, 기간 이런 게 어때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예 보시면은 경우와 때라는 게 나옵니다. 경우와 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가정적 조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실현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가정적 조건을 가리킬 때는 경우라는 것을 쓰고요.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가 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시점이나 시간이 문제가 될 때는 때를 쓰고요. 마침 시간이죠. 그죠? 마침 때에는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정에서 얘기할 때는 경우에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경우와 때. 그 다음에 이제 적시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적시는 시간적 적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적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해라 이건 뭐예요? 적시해라 이겁니다. 적시. 근데 지체 없이 해라 이 말은요, 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입니다. 적시 말은요, 지체하지만 바로 해라는 뜻이고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면 좋은데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하고 및 하는 거죠. 또는 및. 아까 이제 우리가 지분과 기둥 또는 벽 했는데, 그죠? 또는은 오와의 뜻입니다. 오와. 밋은요, and의 뜻이죠. and. 그래서 오와는요, 또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죠? 요거는 선택적인 표현이요. 이거냐, 저거냐. 그죠? 그 다음에 임의적인 거요. 할까, 말까. 요럴 때는 뭐를 써요? 또는. 오와를 씁니다. 근데 선택적인 게 아니고요. and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게 아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단정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 포함한다는 거요. 그래서 뭐 선택적이다, 임의적이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뭘 씁니까? and를 씁니다. and요. and.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또는 도지사 이렇게 하면요.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장과 도지사라면요. 둘 다 이 말입니다. 둘 다. 그죠? 둘 다. 그래서 선택적이고 임의적이고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재량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면에 and는 이제 기속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선택적인 게 아니고 필수적인 거. 이럴 때는요 and를 씁니다. and. 그래서 또는 및 하는 거요.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점을 찍고요. 가, 점, 나, 점, 다 하고요. 또는
또는 라 이렇게 나와요. 또는 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점, 나점, 다점, 그 다음에 및, 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4개 중에 1개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4개 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가운데 점이 요 뒷글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가 또는 나 또는 다 또는 라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가와 나와 다와 라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에 보시면은 이상과 이하, 이거는 뭐 너무나 쉽죠. 그죠? 이상이라면요, 그거를 포함해서 어때? 큰 거. 이하이라면 포함해서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과는요, 포함하지 않고 큰 거. 미만은 포함하지 않고 어때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자, 그거는 문제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봅니다. 뒤에 넘어가면요, 이전과 전, 이와 우,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내지란 말입니다. 내지요. 내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그래서 1조 내지 5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1에서 5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1하고 5라는 뜻이 아니고요. 1, 2, 3, 4, 5라는 뜻이에요. 1, 2, 3, 4, 5요. 그럴 때는 뭐라고 썼냐면은 내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법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어입니다, 용어요. 용어인데,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읽어내도, 법은 쉽게 읽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남아요. 소방법 같은 경우는, 가령에 이제 뭐, 소화용수를 그렇게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거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을 읽을 때는 이런 법률적 체계에 따라서 이런 법들은 나중에 대통령에서 다시 정하겠구나.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구성되니까 이런 표현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되면은 법은 굉장히 이제 쉬워져요. 쉬워지고 그게 잘 안 되면 어때요? 법은요 어렵습니다. 법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법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읽으면요, 기본적인 문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걸 바탕으로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소방용수 시설에 저수조 펌프는 흡수관이 4.5m 이하 높이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만 이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 자료를 통해서, 쭉 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법률적 표현이 나올 때, 요런 게 있나 없나를 찾아보고요. 그대로 맞춰서 읽는 연습을 당분간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뭐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법제처 사이트에 한번 다 들어갔다 오세요. 법제처,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요. 법제처, 이렇게 검색하면은, 법제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은, 법령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령 검색.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령 뭐 우리가 하는 그 소방 기본법,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고, 거기 어떻게 구성되는가, 요것만 보고 오세요. 보고 오면은, 이제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 실제 법령을 검색해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적용되는 건 전부 다는 뭡니까? 법률의 적용입니다. 특히 소방은요. 소방은 행정적 특수성이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전부 다 법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한 법령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법제처 앱을 다운받으면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어때요?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을 잘 알면요. 기술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엔지니어적인 그 소양들이 더 어때요?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이제 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소방 같은 경우 하지 안전기준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그거 들고 나서 계속 뒤집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까지는 아니라도 일단은 핸드폰이나 휴대폰 안에 법제처 앱이 깔려져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거기서 딱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법령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요걸 쭉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